자, 여러분 51페이지 재산세 우리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재산세는 어떤 것들을 테마로 우리 공부하냐면 이쪽 와서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될 때요. 계속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재산세는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또 그 과세 대상 중에서 특별히 토지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데 이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서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자,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는 뭐 한 5년 지금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또 그래서 역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5년 탄력받아서 또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해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 한 문제, 어떤 해에는 세율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묶어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옳은 거 그래서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도 역시 항상 출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어디를 납세지로 하는지. 또 재산세 납세 절차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 관련한 얘기도 종합문제 속에서 뭐 역시 항상 단골로 항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절차 거의 나오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 이 비과세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개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는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테마로 해서 재산세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51페이지 01번 테마 재산세 개요를 봅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군구청장이죠. 시군구.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장이 과세 주체가 되고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년 차시자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지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로 합니다. 자,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다. 자, 그럴 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그 다음에 단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기도 합니다. 5번 재산세는 징수방법 보통 징수고요.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했는데 납부기한이 있죠. 고지서에는 그럴 때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요?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중과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조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고기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딱 2,000원이면 그러니까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 다 허용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되고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아유, 뭘 이렇게 줄들을 열심히 긋는지 하여튼 심심하니까 그냥 왜 긋고 보는 거야 그냥? 현황부가 사실주의 과세 이런 건 당연히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지. 지금 그렇구나. 등기는 허가가 무관하게 이래야지.
02번 테마 과세대상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과세대상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토지 화살표를 보니까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죠.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옛날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포함해서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주택 그러면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주택은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주택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주택의 시가표 냈고 공시가격에는 일정 면적까지 토지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또 과세할 때도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자,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건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거지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해? 주택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근데 상가는 우리가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 상가다 그러면 상가는 상가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을 때 상가는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것만 따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가격만 따로 공시가격 평가해서 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도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지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횟수 기초과정부터.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을 봅니다. 화살표 위에 보니까 건축물은 취득세와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 일정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자, 실질과세원칙상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이여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별장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뿐이지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선박과 항공기, 얘네들은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겁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토지는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어서 과세하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지 이건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겁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생산 관련 토지,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나대지 잡종지,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눕니다.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임야,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특별히 이따 나오는 이제 법령이 정하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또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은, 자,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따로 얘네들끼리 별도로 모아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보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합산하니까 역시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를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 대상 토지는 또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용 모습에 따라.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세율은 토지에 있어서 세율은 저율 분리 대상 토지가 제일 낮고 자, 세율은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세율. 그다음에 토지 세율이요. 토지 세율을 보면 자, 토지에 있어서 이제 세율은 이렇습니다. 토지의 세율은 자,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자, 그럴 때 고율 분리 그러면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냐? 4%요. 4% 고율 분리고. 자, 그다음에 저율 분리에서 저율은 자,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0.07%, 007% 저율 비상 토지하고 0.2% 저율 비상 토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0.07%,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자, 0.2%는 공장 등이 있죠? 공장, 염전, 토지 등 공장 등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고율분리상 토지에서 고율분리에 4% 적용되는 고율분리상 토지는 어떤 게 있느냐? 고율분리는 자, 얘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하고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들이 고율분리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높아집니다. 자, 재산세 토지 중에서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인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4%로 최고 높고 제일 낮은 것은 저율분리인데 그 중에서도 007% 저율비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가 제일 낮고 그 다음으로 0.2% 공장, 용지 등이 그 다음으로 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 합산 토지 나와도 하여튼 별도보다는 종합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가 높고 제일 낮은 것은 007% 저율비상 토지가 제일 낮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높은 것은 이런 거 나올 때 토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딱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율. 자, 52페이지로 갑니다. 52페이지 보시니까 재산세 토지용 구분할 때 있잖아요. 농사 짓는 땅이라고 그래서 다 저율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용 구분할 때 농지는 위치를 보고 토지용 구분 문제 푼다고 그랬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농지가? 그럼 저율분리. 농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보는데 농지가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어요. 이런 데 있으면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빌딩 습 사이에 그 땅값 비싼데 한 2,000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농사 짓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니까 농지로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그런 데 있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 있는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만 봅니다. 면적은 안 따지고. 근데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목장은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위치, 면적 다 봅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느냐도 보고 기준 면적 이내이냐도 따져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면적은 자 제한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목장은 그 면적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대지 잡종지 왕창 산 다음에 거기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 데리고 차에 싣고 와가지고 야 놀아라 그런 다음에 리본은 딱 달아주고 저처럼 놀아라 그런 다음에 여기는 돼지 목장 이럴 거기 때문에 목장은 면적 제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먼저 거기 보니까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목장은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군 읍면적은 깡촌이라고 그랬어요. 뭐든 다 있어도 돼요.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그래서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목장 뭐가 돼? 저율분리. 근데 군 읍면적이 있어도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목장 용지가 아니니까 뭐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위치 면적을 다 따지는데요. 있을 곳에 있어야지 공장도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불리는데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4번 동그라미 4번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죠. 도시든 시골이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니까 얘는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면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면적 나왔다. 볼 것 없이 토지용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먼저 공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부.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다 종합 합산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고율분리는 4%죠. 그 다음에 이제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0.07%하고 0.2% 저율분리로 나눠지고, 자, 그럴 때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공장, 빵 2%는 공장, 자, 보세요. 이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기본서 보면 됐다시 많이 나와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엄청 많이. 자, 그런데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찍어서 공부하죠. 그래서 빵 2%, 공장 용지와 함께 0.2%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온갖 공사, 그냥 우리 각종 대개 그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 빵 2%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죠.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 2% 어떤 게 있다고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고, 고율분리 4% 고율분리는 어떤 게 있냐? 자, 얘는 고급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토지하고 골프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용 토지, 얘네들은 4% 고율분리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007% 저율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2페이지 분리대상에서 저율분리 007% 농지 목장 임야에서 일단 1번 농지부터 봅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자, 목 운동 제대로 한번 합니다. 아이고, 토지용 부분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어깨도 좀 돌리시면서, 좋습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어깨를 돌리면서 이렇게도 크게 해야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에서 농지는 지목이 3개 지목입니다. 전답과선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선, 목장농지까지 4개 지목이었는데 재산세에서 농지는 전답과선이고요. 먼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농지 토지 유형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지는데 그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땡땡 해놓고 위치.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봅니다.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자, 그래서요. 그 표를 보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입니다. 군, 읍면지역, 깡촌이니까 뭐든 다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과세, 분리과세. 시지역에, 특별시행화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다, 있을 곳에 있습니다. 분리. 도시지역 내, 여기 주의해야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개인소유 자격 농지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지역이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표 보는 방법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화살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농지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공부상만 농지로 됐지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양가로 2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농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회사라든가 일반 유통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 갖고 있습니다.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농입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농사짓는 게 주업이죠.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하는 거 직접 경작하죠. 4.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수여하는 농지.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법인 및 단체 수여농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아래 보니까 다만 동그라미 134에 해당하는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수여하는 것에 한한다. 이걸 기간을 바꿔가지고 나와줄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자, 아래 있는 박스.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수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자, 여러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게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다 틀린 거. 종농 매사농 깔아놓고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 이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봤었는데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쌀 과자 만드는 공장이면 쌀 과자 만드는 게 주업이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분리지만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소유 농지. 얘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일반적인 법인 단체. 자, 2번 목장을 봅니다. 목장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 목장은 위치 플러스 뭐예요? 면적이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고 봅니다. 표를 보시면은 목장이 농지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해서 농지가 달라지지만, 토지용이 달라지지만 목장은 개인이 수여하는 목장이든 축산업법인이 수여하든 달라지지 않고요. 목장 위치 면적 봅니다. 구는 면적 깡촌에 있고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오른쪽 보세요. 뭐가 돼요? 분리.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목장이 특별시형 시지역에 도시역 밖에 있고 있을 곳에 있죠. 농지하고 똑같아요. 도시역 밖에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 초과하면 볼 것이 종합합산.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위치는 농지하고 똑같아요.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산이고.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53페이지. 그래서 있을 곳에 있어야 위치를 보는 건 개인 소유 농지와 똑같은데 면적도 따진다고, 목장은. 임야를 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이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 목적의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임야하여. 자, 그래서 기역본부터 키읔본까지 공익 목적 임야가 쫙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도 여기서 막 뽑아서 지문에 깔아놔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달달달 어떻게 기억해요?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익 목적 임야는 되게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무슨 법 나오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뭐가 되느냐? 공익 목적 임야입니다.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얘네들이 공익 목적 임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봐야죠. 그래서 자꾸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역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나왔죠? 특수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분리과세. 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안의 임야로서 어쩌고 저쩌고. 니은번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법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구역 내 임야죠. 디귿번 자연보호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리을번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자, 구역 내 임야죠. 미음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구역 나왔죠?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그 다음에 비유법부터 키읔본까지 보면 다 비슷해요.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입니다. 자, 키읔본. 제가 맨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읽다가 키읔본 요거 그냥 맨 마지막 건 지나치기 좀 뭐 해가지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한다. 그랬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하여튼 이렇게 종중소유 임야. 그 다음에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합니다. 그 외에 법에 열거된 거 이거 외에는 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빵이 프로 봅니다. 007% 농지 목장이며 다 받고 빵이 프로 저일부. 공장 용지인데 그 1번 공장 용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위치 플러스 면적입니다. 위치 플러스 면적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장 위치 면적을 보는데 표를 보세요. 군 읍면지역 공장 깡촌이죠. 있을 곳에 있고 오른쪽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초가면 볼것없이 종합합산.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가면 볼것없이 종합합산. 여기부터 주의해야 돼. 공장이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공장 지르는 데잖아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 근데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초과하면 종합합산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지나가서 맨날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공장 입지 규면적 이내일 때 어느 형의 토지가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했어요? 종합합산 주로 이제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아니고 종합합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봐서 한다는 거.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규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볼것없이 종합합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짙은 색으로 딱 돼 있잖아요. 일부러 주의하라고. 그 다음에 염전. 공장 용지와 함께 빵이 프로 저율 분리과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기본서 보면 조그만 글씨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찍어서 보니까 염전,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다가 상을 폐지한 토지 포함해서 염전,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그 외 주택공급용 산업공용 토지로서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대개 그런 것들 중에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항공공사, 지역난방사, 갓산조공사, 공항공사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빵 2% 저율 분리입니다. 007 빵이사 4% 고율 분리는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 다 봤습니다. 007 빵이사.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는 소유자별로 동일한 시군 구간을 구역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자, 합산하는 과세평 금액에다가 그럴 때 어떤 게 별도 합산이냐? 대표적으로 1번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자, 요거 제목 옆에다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면적이요.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뭐만 봐요? 면적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자, 면적만 따져서요. 동그라미 1번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요? 별도 합산. 면적만 보니까 바로. 자,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고요? 총합합산. 그때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로에 보니까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해서 구한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게 기본서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일일이 정확히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지난 3, 4월 과정에서도 이런 거 했었어요. 사례 연습. 어떤 거 했냐?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은 3배입니다. 공업지역은 4배,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 3배. 준주거지역 3배, 일반 주거지역 4배인데 그렇게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하여튼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 3배, 공업지역 4배라는 거. 근데 이 상가가 이렇게 상업지역에 있는데 이 상가의 바닥 면적은 상가의 정착 이 면적, 이 바닥 면적은 예를 들어서 이게 200제곱미터고요.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 상가의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난 순에 한 거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600. 예?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2, 3은 6 얼마요?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이고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자, 전체 1000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에서 600배는 얼마? 4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뭐가 되고? 종합합산 면적이고, 분리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합산입니다. 그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무슨 복잡한 산수 문제, 제가 계산 문제나 무슨 뭐 수학 문제 푼 것도 아니고, 저거, 이런,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철거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특이하네. 철거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철거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요. 자, 기본 수업에 보면 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자, 어떤 것들이냐.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었습니다. 실내에서는 곤란해. 대개 업종의 특성상 실외에서 공지를 필요로 하는 일정한 면적의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서 제가 운전면허 따러 갔는데 저희 동네에 어떤 제 어렸을 때 그 동네 2년 후배였나? 걔 여자애가 어머 오빠 웬일이냐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맞아주고, 걔가 직원으로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안내도 해주고 막 커피 빼다 주고, 그래서 제가 첫날 접수하고 집에 가면서 역시 인맥이 최고다, 한국 사회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구나,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음에 그 저 운전 가르치는 강사분이랑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리버리 막 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 안 좋았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담배 사가는 거 보고서 저도 그냥 눈치채가 담배 솥값 사가고 서울 속에 딱 올려놨더니 그분이 타시면서 뭘 이런 걸요 그러더니, 그날은 뭐 제가 실수하고 그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웃고 분위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회의 드렸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 가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 가면 주행연습장, 코스 연습장 있고 공지 필요로 하잖아요.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다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운수회사의 차고지, 버스나 택시 세워두는 차고지 가면은 공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법인묘지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자, 재산세를. 근데 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원묘지 같은 것은 사업용 토지잖아요. 공지에다 묘소해야 되고. 자,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하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고율분리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또 이제 제가 절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또 그 기본세 쭉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대충 찍어서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모래자갈 섞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종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유통단지 내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포크레인 불도저 같은 거 세워놓거나 고치는 작업장용 토지. 그 다음에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다 자동차 뭐 폐기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오늘 문제도 냈는데, 폐기물 뭐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폐기물 뭐 무슨 뭐 처리하는 뭐 처리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 자, 실내에서 다 곤란한 업종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예외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 이건 뭐냐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이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이거 나대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요. 별도가 아니라.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이 무허가다.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이런 이런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예요? 나대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역시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번 나왔습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4페이지 넘어가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역시 합산해서 합산한 가격에다가 초과 준수세를 적용되는데, 어떤 게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종합합산 과세하느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배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부속 토지 시가 표내기 몇 프로? 2%에도 이 숫자도 기억해야 돼요. 2%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부속 토지 등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요거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기억번,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으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도심 지역에 가보면 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있죠? 빌딩 습 사이에 공지가 있어요. 빈 땅이 있는데 빈 땅 상태로, 공지 상태로 놔두면 보유세 부담도 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불리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건물을 세우는데 이 건축물의 가격,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극단적인 예로. 근데 이 땅값은 10억짜리 토지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을 위해서 10억짜리 토지가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그냥 대충 그 건물 그냥 조립식으로 대충 건물 지어놓고 이게 상가니까 저거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부속 토지 시가 표내기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거 10억에 부속 토지 10억에 2%면 얼마입니까? 10억에 2%면 2천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부속 토지 가격의 시가 표내기 2%보다 미달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니까 자, 요거 뭐가 됩니까? 나대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 자, 그래서 나대지로 보니까 종합합산 대상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를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저가격 건축물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은, 저가격 건축물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은 요거는 이제 뭐 하냐면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바닥 면적 200이고 전체 토지는 2000제곱미터입니다. 2000제곱미터예요. 자, 그랬을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요 사례에서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부속 토지 시가 표내기 2% 미달해요. 따져보니까 지금 그럴 때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 1억, 부속 토지 시가 건축물의 시가 표내기는 1000만 원. 토지 가격은 10억입니다. 이럴 때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 토지가 2000제곱미터입니다.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200. 바닥 면적,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이 별도라며 2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1800이지 뭘. 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 합산이니까 전체 2000에서 바닥 면적 200배는 얼마? 1800제곱미터가 종합 합산 면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지금 말로 한 걸 갖다가 숫자로 푸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얘기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가격 건축물 나왔을 때는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종합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리, 별도 다 받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소유자별 합산해서 역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먼저 농지요. 원래 분리 대상인데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다 배웠어요.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뭐가 돼? 종합.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종농 매사농을 제외하고서는 원칙 뭐가 된다? 종합. 다 배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않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요. 도시지역 내 농지 뭐가 된다? 종합. 개발장구 녹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목장 원래 분리대상 토지인데 자, 예외적으로 위치 면적 따라서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 뭐가 돼? 종합.
기준면적, 면적 따라서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총합.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이 개인 법인 소유 임야 종합합산이고 종중 소유 임야라든가 자,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만 불리고 나머지는 종합. 자, 그 다음에 4번 공장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총합. 다 배운 거예요. 5번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 원래 별도 합산인데 예외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로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 그 다음에 토지가액의 2%도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합합산. 그리고 원래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 얘네들은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도 갖고 있고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상가 토지는 원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상가 토지는 원래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자, 경감되는 토지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비과세나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A상가 토지와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과세 면제 경감인데 이거랑 합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경감되는 토지는 상가 토지라 할지라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이면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돼 그러면 종합합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별도 합산을 보게 되면 이거 합산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OX 보지 않습니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54페이지 맨 아래 화살표 박스 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이요. 자, 동그라미 1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동그라미 2번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이 내용은 신탁재산에 대한 이 종합별도 토지에 대한 합산 방법이 있죠.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25회 시험 때 신설됐어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놓습니다. 이거는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갑과 을이 있고요.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고요. 자, 그럴 때 또 수탁자 원래 자기 토지가 있어요. 수탁자 병의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다고 할게요. 신탁하게 되면 전부 다 병명의로 등기 등록이 됩니다. 그럴 때 이따가 나오는 것이 납세무자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됩니까?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럴 때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고 상가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다만 이 신탁토지하고 A-B 토지 신탁토지와 수탁자 고유토지는
서로 동일한 시공간화 구역내에 있다고 해도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요. 위탁자별로는 A와 A- 값의 신탁값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이고, X라고 했는데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면 바꾼다 뻔하지.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위탁자별로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했고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페이지 03번 테마 겸용주택입니다. 별표시 하나 합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입니다. 제가 제 카페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부산에 사는 어떤 수강생인데, 대구구나. 대구에 사는 인강 어떤 수강생이 보니까 제가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시 한 편을 펴드렸잖아요. 예? 그죠? 약해지지 마. 그런데 그 수강생이 보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자유 게시판에 글 올렸더라고요. 서점에 가가지고 약해지지 마고 할머니 시집을 샀는지 뭐였는지 그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 나와 있는 글 하나를 사진으로 해가지고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저금이라는 저금 있죠? 돈 예금 맡겨놓는 저금이라는 시 제목으로 해가지고 시바타도의 할머니의 시를 하나 읊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친절을 받으면 친절을 받으면 나는 내 마음속에 그걸 저금해놨다가 내가 쓸쓸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하나씩 저금을 타서 이제 우리가 저금 찾는 것처럼 그 저금을 찾아가지고 쓸쓸할 때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시더라고요. 내가 읊어드리려고 오늘 핸드폰에 그거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핸드폰을 놓고 왔네. 그래서 바로 봐야 되겠네요. 요 타임에 딱 한 번 읊어드리려고 했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03번 테마 겸용주택입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고,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데 일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된다. 그러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자,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상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요. X입니다.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가로 안에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하고요. 자, 3, 4 과정에서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 배웠어요.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갖춘 겸용주택, 과세면적, 비과세면적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웠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요.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그죠? 건물 전부 비과세고. 건물에 있어서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 상가면적이 40제곱미터면 양도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니까 전부 주택으로 봤어.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 이거 했잖아요. 근데 재산세 일동 건물은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일구 건물 봅니다. 독립하여 구기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주거용 상면적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 일구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3번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야.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표를 보니까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규정은 없지만 취득세는 재산세 일동 건물과 똑같아요. 자,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자,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보세요.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일동 건물은 재산세 일동의 건물은 내용이 똑같은데 취득세에서도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된 겸용주택을 매매로 취득해요. 주택으로 보면 취득가격에 따라 1%, 2%, 3% 정도 되고 이걸 상가로 보면 4% 세율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도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금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지방세법의 규정하면 없지만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요. 주거와 주거 이의 면적에 비례해서 자,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요거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의 경우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니다. 옛날에는 쿵쿵따 이렇게 옛날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강의하고 그럴 때 얼굴 하얗고 제가 그래가지고 강의 딱 할 때 아줌마 수강생들이 굉장히 막 뒤집어졌었는데 옛날에 그런데 그때는 막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수강생분이 연세 드신 수강생이 오시더니 이거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한데 이거는 막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한 1년 동안 뭘 했냐면 야 준비 그러면 야 하고서 그 어떻게 보면 쿵쿵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왜 안 하냐? 제가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제는 이게 어릴 때나 그런 게 이런 게 좀 해도 귀엽고 그렇지 지금 제가 이런 거 해보세요.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리듬만 보세요.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을 툭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하고 헷갈려요. 자, 다 같이 시작. 쿵쿵따부터 시작.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비례에서 주거부만 주택이 크더라도 일동 건물. 그리고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1구 건물은 주거용 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그 표에 보세요. 50%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주거부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은 50%. 1동 건물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주거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양도세는 뭐고? 전부 주택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04번 테마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사람 있나 딱 보고 없으면 쿵쿵따 하면서 가세요. 아셨죠? 사람들이 보고서. 자, 다가구 주택 04번 테마 봅니다. 몇 년 전에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2번 다가구 주택은요 원래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법에서는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준해서 판단합니다.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처럼 판단합니다.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뭐. 다가구 주택은 1세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비교도외세법 특강할 때는 비교도외세법 특강하면 그때 이제 일요일 날 특강 한번 할 건데 특강하면 그때는 이제 그 특강집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가구 주택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판단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일기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각각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받고 양도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 주택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받고 했잖아요. 자,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취득세에서도 고급주택 판정할 때 그랬고.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 대개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중에 또 보고 또 설명드릴 거고요. 비교도외세법에서. 그 다음에 납세무자입니다. 05번 테마 별표시 3개입니다. 자, 납세무자 별표 3개 합니다. 오늘 납세무자까지는 보고 가셔야 돼요. 좀 늦었지만 납세무자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3개 하시고 계속 5년 동안 매년 시험에 나왔는데요. 올해도 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 상물권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납기계 실현재 틀려요. 과세기준 현재고.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작년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꿨는데, 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물 등기 않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게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자, 가로 안에 단 종중소유물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누가 납세무자? 종중. 이제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은 실질적으로 하니까 종중소유물 신고하거나 등기하면 종중.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딱 요거 하나인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요.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싸우고 있어요. 소송 중이에요.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네? 사용자입니다. 이거. 근데 시험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죠?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입니다.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사용자.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보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연보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자, 니은번 똑같은 구조로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부상은 국가 등의 소유도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있다고 봤어. 디귿번하고 비교합니다. 디귿번은 예규 내용인데요. 다만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무자지 매수계약자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했어야지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 무상으로 부여받았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매도계약자, 법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고. 넘어갑니다. 56페이지. 4번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요. 수탁자가 되는 거.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아까 A와 A-는 위탁자 갑이 신탁했고, 자, B 토지는 을이 신탁했습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이거 A와 A-B 토지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탁자가 납세무자지 위탁자 아니라는 거. 바꿔서 2번 나왔고요. 시험에 수탁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요 사례에서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사례에서 자, 신탁 A와 A-는 갑이 신탁, 을은 B 토지 신탁, C 토지는 수탁자 고유 토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그러면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는 거지. 이 B 토지나 C 토지는 자,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 A와 A-갑이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인 경우에 자, 요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작년에는 정답 지문이 여기 있었는데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경우 누구냐? 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사망 신고에서 알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상속 등기도 안 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1이고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해서 1.5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으면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 그러면 자녀들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생략되는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결정의 1순위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옆에다가 좀 이거 빠졌는데 이 순위는 누구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누구라고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 결정의 순위는 주된 상속자 결정의 순위. 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2인 이상일 때는 누구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작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 등기 안 되는데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데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취득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고. 그잖아요. 자, 재산세에서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상속 등기 됐다 그러면 상속인인데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누가 납세무자?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둘 다 안 됐을 때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바꿔서 나올 만한 것은 작년에도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작년 시험에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지분권자가 되는 경우. 공유재산은 공동수의 줄임말이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O, X. X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입니다. 누가 납세무자? 각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절 보세요.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을 지분이 표시가 없을 때는 갑지분 50%, 을지분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은 50%, 을은 50%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아셨죠? 이런 거. 공유재산 지분권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7번. 자,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이 채비지 보류지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근데 시험에서는 자, 채비지 보류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이다. X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 또 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8번은 위에까지는 다 법령 내용이고 지방세법 내용이고
8번만 예규 내용인데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자, 보세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러지면 당연히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누구예요? 예? 아이고 또 갑론을 박인데 과세기준 재산세는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니까 6월 1일 전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 누구예요? 매수인 납세무자.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공부상 완벽하게 소유한 자 누구예요? 매도인 갑. 자,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해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 안 하려면 잔금을 언제 치르는 게 좋다고요? 6월 1일 지나서 치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을 땐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사는 사람은 6월 1일 지나서 해야 돼요. 6월 2일부터 잔금을 치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봅니다. 라스트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바꾸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이 주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자,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 편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의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바꾼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OX예요. X입니다.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눕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세율, 납세 절차 다 보고 종부세까지 다 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또 문제집 들어갈 때는 또 올해도는 바로 양도소득세부터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기 2시 15분 그 단원별 모의사 보시는 분들은 2시 15분까지 들어오셔서 2시 15분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시크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